통화하기가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먼저 전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디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이동하다가 잠깐 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통화하고 싶으신가요? 선생님, 혹시 언제까지 시간이 괜찮으신지요? 저는 뭐 오후에 완전 자유입니다. 저도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문학 모임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저도 법대 교수하고 있는데요. 현직에 있습니다, 아직. 그렇군요. 곧 이제 정년인데요. 예. 현직에 이제 법대 교수지만은 제가 전공은 행정학을 해요. 그렇군요. 행정학을 해봐, 그 중에서 문화행정. 그런데 주로 이제 그래서 행정학회만 활동을 주로 많이 했죠, 이제. 그렇군요. 예. 아무튼, 어제 이제 뭐 경황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나눴는데, 어떡할까요? 뭐, 질문할 걸 준비하셨나요? 조금, 준비까지는 못하고 좀 한번 몇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시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선생님을 뵙게 된 것도 어린 왕자, 문학 세미나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왕자를 계기로 해서 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 왕자에 보면은, 그냥 정원에 5천송이 장미가 있어도 원하는 거를 찾지 못한다. 예. 원하는 걸 찾지 못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문제가 있는데, 꽃 한 송이만 있어도 못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백만 개 이렇게 별 중에서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어쩐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님께서는 이제 어린 왕자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셔서. 어린 왕자를 통해서, 어린 왕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님의 수행과 수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본격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이제 어저께는 어린 왕자에 대한 이제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포럼, 예. 예, 뭐 저마다 자기 이야기하고 질의응답한다 이렇게 됐고요. 예. 제가 이제 전문이랄까 인생을 살아온 두 축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문학이고 문학. 예. 두 번째가 이제 구도죠, 구도. 예. 그런데 이제 어저께는 문학 이야기를 한 시간이죠. 네. 예, 문학과 구도는 겹치기도 하지만 전혀 동떨어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문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 저는 궁극적으로는 구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도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은 참조 자료는 되지만은 그것이 뭐 성경이나 불경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철학 내지는 길이 되지는 못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구도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얘기라면 괜찮지만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들려주셨으면 해가지고 먼저 서론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라고요. 어린 왕자 선택집의 어린 왕자를 스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근본 회의와 질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도적인 관점에서 어린 왕자를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런데 네, 감기 끝 무렵이라서. 어저께도 목이 말라가지고 말을 하다가 입속이 말라가지고 자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편하게 좀.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내가 어린 왕자를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잖아요. 전반부 못 들었어요. 늦게 와가지고. 그러셨구나. 제가 정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입에 침이 말랐어요. 그러셨어요. 못 들었어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공간이 건조해 그랬는지, 또는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랬는지, 또는 그러셨구나. 정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왕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를 제가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20세기에 쓰여진 100년 동안 쓰여진 수많은 문학 저서들이 있는데 뭐 100만 권도 넘고 뭐 엄청나겠죠. 1000년 후에 읽힐 것으로 생각되는 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은 안 하셨는데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어린 왕자를 고르겠다. 그만큼 찬사를 하셨구만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셨어요? 20세기에 노벨상을 안 받은 명작도 많지만은 노벨상 받은 명작만 100권일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1000년 후에 읽히라고 보장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500년까지 갈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19세기 최고의 명작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1000년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 왕자는 읽힐 것 같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적인 초시간성, 초시간성과 초공간성을 갖고 있어요, 이 작품이. 초공간성이라는 것은 민족, 언어, 국가를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전 인류가 읽는다 이거죠. 그것은 실제로 증명이 됐죠. 어저께 제임스 디가 그러는데, 현재 어린 왕자가 번역되어 읽히는 언어가 500종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200몇 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투리로 된 것까지. 사투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사투리로 된 어린 왕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린 왕자 번역된 출판사 판본이 저도 그것도 120개쯤 된다고 알고 있는데 500종이랍니다. 이런 책은 그야말로 성경 말고는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면 20세기에 쓰여진 작품으로 이렇게 된 거 있을까요? 절반 따라오는 것도 없습니다. 10% 따라오는 것도 귀합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범세계성을 갖고 있죠. 그럼 이제 초시간성 문제인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면 그게 명작입니다. 이른바 명작은 100년 뒤에 읽히면 명작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100년 살아남으면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런데 이제 1000년 넘어가면 이제 고전 중에도 으뜸 고전이죠. 우리가 세계 4대 문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 그다음에 중세의 단테, 그다음에 르네상스기의 셰익스피어, 그리고 이제 근대의 괴테죠.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아까 말한 두 분의 위대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있어서 6대 작가가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동양은 없어요. 이제 이 서양 중심의 이제 문학 비판에서 하는 말이죠. 동양이나 다른 데는 뭐 없나? 제가 찾아봤어요.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중국의 삼국지가 거기 들어갈 만합니다. 그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그다음에 인도의 고전 서사시들이 있죠. 마하바라타 같은 거. 마하바라타. 이런 것들을 하면 한 10권 되죠. 이것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몇천 년 동안 읽힌다는 또는 몇백 년 동안 읽힌다는 공통점이 있고, 범세계인의 공통 관심사가 이제 포함이 되니까 세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도 복잡하고 인간 세계가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한국인의 모습만 보여줘갖고는 안 되고. 보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쓰여졌어도 범세계성을 갖고 있고,
예, 예. 셰익스피어다 그러면 영국에서 쓰여졌지만 한국에도 햄릿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작품들에는. 그런데 이제 어린 왕자로 돌아가면 일단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그렇게 번역들 하는 걸 보면 범색에서는 오히려 셰익스피어를 능가할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른바 동화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는 동화라기보다도 이제 동심이 담겨 있는 문학. 예. 독자는 아동이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는데 예. 동심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이죠. 예. 이런 동심의 문학으로서 이제 안데르센과 그림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범세계성이 있어요. 음. 안데르센 안 읽는 나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림 동화 마찬가지. 안데르센과 그림이 읽히는 그 범주의 보편성은 톨스토이보다 훨씬 넓죠. 아하. 셰익스피어보다도 넓을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솝 우화가 있죠. 예. 이솝 우화는 무려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예, 맞아요. 예. 세계 문학 작품 중에 3000년째 읽히고 있는 책은 거의 없어요. 아, 예, 맞아요. 그 초시간성에 대해서 압도적이죠. 네. 그러면 이 어린이 문학이 왜 이렇게 범세계성을 갖고 있고 초시간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예. 그거는 공자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 느닷없이 공자님. 잘 아실 겁니다. 성상근야나 습상원야라는 말씀 알죠? 성품성, 성품성. 서로상, 예. 가까울 끈, 예. 이기야. 성품으로서는 서로 가까우나 습상원야라 습관. 습상. 예, 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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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상, 서로상. 예. 멀원, 이기야. 예. 습관으로서 멀어진다. 이 말은 어린이 때는 가까우나 아. 어른 때는 멀어진다. 예. 애기는 세계 어떤 나라 애기나 똑같은데 아하. 어른은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르다. 아, 그런 뜻이구만요. 보편적으로 달라지죠. 사회화가 되잖아요, 인간은. 예.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는 같거나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심을 아주 잘 형상화해서 문학화하면 예. 범세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또 한 가지는 역시 동심은 초시간성을 갖고 있어요. 예. 3000년 전 애기나 지금 애기나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동심을 가장 잘 형상화한 작품이 어린 왕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앞에서 예로 든 2명의 대가, 3명의 대가죠. 예. 이솝과 안데르센과 그림. 그림은 물론 형제니까 사람은 2명이지만 작품은 하나니까 세 작품이 있는데 이들 작품보다 어린 왕자가 훨씬 더 널리 읽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린 왕자는 어린이만 읽는 게 아니라 어른도 어른까지도. 읽는 책이죠. 그 점에서 앞에 세 천재, 다 천재죠. 예. 이솝도 천재고 안데르센도 천재고 그림 형제도 천재인데 생텍쥐페리의 천재성은 천재 위에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만재가 있는지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면 이러한 그 범세계성 내지는 초시간성이라는 관점에서 예. 20세기의 명작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예. 금방 판정이 나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래서 이제 어린 왕자라는 작품이 훌륭한데 거기에 더해서 문학적 형상화가 또 뛰어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어린 왕자가 안데르센보다 더 읽히고 예. 더 감동을 주는 이유예요. 문학의 형상화라고 보통 해요. 문학에서 형상화라는 말 많이 써요. 이제 형상화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낸다 이건데 물론 뭐 목수가 의자를 만드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 마음속에 예. 표상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아하. 시적 이미지 같은 것.
예. 스토리로서의 표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마음속에 그림자를 만든다 이거죠. 이제 상자가 이게 코끼리 삭자를 그렇게 쓰죠.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상을 만들어내는데 물론 그 상은 이제 시적인 상과 그 산문적인 상 또는 스토리로서의 상 두 가지 상이 있죠. 예. 그래서 시와 소설 내지는 희곡같이 스토리 중심으로 하는 서사문학과 예. 운율이라든가 이미지를 가지고 시적 상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문학이 있는 건데요. 예. 같은 의미에서 미술이나 음악도 상을 만듭니다. 근데 소리의 상을 만들죠. 예. 또는 시각적 상을 만들죠. 그게 예술이에요. 그렇죠. 예술인데 그런 형상화를 하는데 그 형상화에 있어서 아까 그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보다 깊은 무의식에서 끌어올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 인간 심층 내면에 깊은. 그렇죠. 깊이 들어갈수록 아까 성상근야가 돼요. 예. 깊이 들어갈수록 융이 말한 그런 집단 무의식으로 간단 말이죠. 예. 일단 그 일반적인 의식이 있고 예. 그 의식 밑에 잠재의식이 있고 예. 잠재의식 밑에 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개인 무의식이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무의식. 근데 예. 그 밑에 집단 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인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공유하는 의식이죠. 예. 이른바 한국적이다 이런 거죠. 예. 일본인은 일본적, 또는 뭐 케냐 사람은 케냐적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더 밑에 내려가면 인류 보편의 집단 무의식을 가정할 수 있겠죠. 아,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무의식을 제일 파고들었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가 칼 구스타프 융이잖아요. 아, 융. 예. 예. 그 융에 의하면은 이제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원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것은 그분은 뭐 사상이기 때문에 꼭 과학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상당히 그럴듯해요. 네. 그 원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집단 무의식 속에 뭐 말하자면 컴플렉스, 나쁜 의미의 컴플렉스가 아니라 집단이라는 뜻이잖아요. 컴플렉스가. 네. 그런 이미지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계의 그런 집단 무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신화와 전설이에요. 네. 신화와 전설 속에 나타나는 것들은 고대인들이 그 무의식에서 길어 올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럴 수 그런데 있어요. 세계 신화와 전설을 연구해 보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죠.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세계 창조 신화 하면 그때 꼭 여자가 나타나고 큰 어머니, 대모라고 그러죠. 또 돼지 어머니라든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든가 혹은 물에서 세계가 창조했다고 다 그러고 예. 그럼 신화에서 불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혼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빛 뭐 이런 것들 어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고 어떤 경우는 스토리도 똑같아요. 신화에는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영웅을 연구한 그 유명한 학자가 있죠. 거기 보면 영웅은 똑같이 뭐 귀한 집안에 태어났다가 버려져 가지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승리해 가지고 영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나라는 똑같잖아요. 예. 다만 이제 그리스는 그리스식으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으로 할 뿐 똑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부처님도 그런 영웅 신화 이거 틀에다 넣으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집단 무의식 속에는 인류가 문명화되기 이전에 원시 시대부터 살아온 수많은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다가 그렇게. 그러죠. 그거는 이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혼돈 속에 있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면 언어라든가 이성을 통해서 나타나면 스토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연구했어요, 이 융이. 아. 그래서 그런 공통분모의 원형을 찾아내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원형이 있는데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원형적 상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상징이라는 건 어떤 표상물이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뒷배경에 무슨 의미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흑과 백이다 그러면 흑은 나쁜 놈, 백은 좋은 놈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흑인들은 이게 싫어가지고 검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가서 빛이 부정적 의미로 상징되는 수는 없어요. 그러죠. 빛과 밝음은. 예. 또 어머니라는 단어가 무슨 희생과 사랑과 이런 의미가 아닌 무슨 강팍하고 남을 공격한다는 의미로 어머니를 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있죠. 없어요.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상징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상징의 대표적인 게 지금 말한 것처럼 별, 빛, 예. 어둠, 기타 등등이에요. 예.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단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런 상징적인 사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예. 마치 신화 창작자처럼 예. 스토리를 만들든지 시적 언어 배열을 통해서 예. 이제 그걸 그야말로 형상화를 해서 문학적 형상화를 해서 읽는 사람이 표면 의식되는 그 의식화하지 못했던 깊은 자기의 심연에서 어떤 것들하고 이제 닿는 거죠. 접촉이 되는 거죠. 접촉이 돼서 그것이 의식화되는 거죠. 이것이 깊은 데 들어갈수록 범세계성이 있고 초시간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점을 가지고 이제 어린 왕자로 돌아오면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어린 왕자 돌아오면은 이 어린 왕자하고 세 단계가 있는데 예. 1단계가 이제 이솝이에요. 예. 이솝이 여우와 두루미라든가 토끼와 거북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우화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동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지금 말한 깊은 우리의 무의식과 닿기는 닿아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나 통하고 한 번 들으면 금방 알아듣고 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 번 들으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죠. 다시 반복 안 시켜도 한 번만 들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 그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렇긴 한데 감동이 되지는 않아요. 이 목표가 인지적이에요. 인지적. 게으르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이거잖아요. 인지적인 것은 인지를 하고 나면 효용이 끝나요. 근데 이제 감성적인 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 맞아요. 예술은 감성적 감동을 목표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지적, 철학적 잠언이라든가 가르침 따위는 알아들으면 그만이지만 시라고 하는 거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가려면 가.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고. 예, 그러니까 그걸 100번, 1000번 낭송을 하잖아요. 반복 재생을 해도 그때마다 느낌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문학 언어인데 그 점에 있어서 이솝은 문학성이 없어요. 철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뭘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데르센으로 넘어오면 철학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문학이 중심을 이루죠. 예를 들면 뭐 성냥팔이 소녀다.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또는 무슨 뭐 미운 오리 새끼다.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 있죠. 근데 이야기가 살이 더 많기 때문에 두세 번 더 읽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인어공주쯤 되면 한 10번 읽게 돼요. 그게 더 풍부하니까. 어린 왕자로 오면 100번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 많은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갖고 어린 왕자가 좋다고 그러죠. 근데 어린 왕자의 위대함은 메시지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지금 말한 살이 있다니까. 나보기가 엮어온 메시지는 당신이 가더라도 나는 차마 당신을 보내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알았으니까 그냥 끝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가 뭐 어쩔 거야, 저쩔 거야, 길 잃을 거야. 이거는 당신이 가더라도 나는 안 있습니다요. 토끼와 거북이에서의 열심히 살아라라고. 그 얘기를 그럼 하려면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예. 사람은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지. 안 그래요? 예. 길들임에 관하여라고 하는 에세이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문학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감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무가 있을 때 나무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꽃과 잎에 해당되는 것이 예술인 거예요. 예. 감성적, 감동. 예. 꽃과 향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지. 그렇지. 물론 그 철학이 줄기를 이루기니까 중요는 해요. 근데 요점은 그것이 문학인 하는 그것이 요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린 왕자라고 하는 데서는 아까 원형하고 연관해서 네. 원형적 사물 이미지를 풍부하게 사용해요. 예. 그러니까 인어공주도 인어공주라는 원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사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바닷속에 무슨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 이게 옛날 사람들이 무의식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예. 요거를 이야기하고 결합해가지고 인어공주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원형 하나를 사용한 거죠. 근데 어린 왕자에는 그런 원형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읽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에 나온 원형적 이미지가 예컨대 별. 예컨대 첫 번째는 사막이죠. 사막. 예. 두 번째는 사막 속의 우물. 우물. 예. 그런데 사막 속의 우물이라는 이미지는 중동 지방에서 아주 중요하죠. 생명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생명을 의미하고 영혼을 의미하죠. 예. 근데 그거를 모자와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 그림으로 가져와서 역시 겉과 속 이야기를 하죠. 겉과 속 이야기가 계속 여러 형태로 변주가 됩니다. 이 작품이. 예. 우선 나레이터가 그려놓은 큰 동그라미 안에 예. 어린 왕자 이야기가 작은 동그라미로 들어있는 이중구조죠. 그렇게 또 해석이, 예. 이 액자식이라고 그래요, 액자. 예. 액자가 있고 그 안에 그림이 걸려있는 것 같은 거죠. 그 액자에 해당되는 것이 나레이터고, 그 안에 어린 왕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 근데 어린 왕자 안에서도 다시 액자가 또 생기죠. 예. 겉과 속이 계속 반복되면서. 겉과 속의 중층성이죠. 예. 이제 겉과 속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원형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 장미, 예. 꽃이 대표자가 장미잖아요. 예, 예. 장미라고 하는 이미지를 교묘하게 또 사용을 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별. 제일 중요한 게 별이죠. 예. 별이라고 하는 건 뭐 정말 원형적 상징 중에도 아주 대표적인 것들. 예,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종횡무진으로 구사를 하면서, 예. 그 다음에 뭐, 왕이라든가, 오면서 뭐, 여러 별들, 작은 별들을 만나면서 또 사람도 만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뱀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는데, 뱀은 이제 서구 전통,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악마와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원형적 그 집단 무의식에서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이 있구나.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없이 다니니까 그게 지혜일 수도 있어요. 발이 없이 다니잖아요. 예. 발이라고 하는 형상물이 없는데도 다닌다는 건 어떤 의미에 발 없이 다닌다 이거는 뭔가 초월적인 거예요. 날개 없이 날아간다 이런 것 같아요. 예. 없는 데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모순은 이제 초월성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뱀인데 독을 가진 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 어마어마한 주제잖아요. 예. 죽음과 재생.
죽어갖고 순교를 해가지고 자기 별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부활이죠. 예.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인간의 가장 깊은 무의식과 연관된 소재 내지는 주제들을 섞어가지고 예. 이야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안데르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복잡성 내지는 다변성이죠. 예, 예. 아까 제가 그 세계 최고 명작들의 다양성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거의 우주적으로 보여줘요. 이 세계 명작들은. 네. 거기에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중에 좋은 놈, 좋은 놈 중에 나쁜 놈, 별별 놈 다 나와요. 네. 삼국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 별별 인간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전쟁과 평화 같은 데도 뭐 500명인가가 나오는데 별별 인간이 다 나와요. 귀족에서부터 뭐 좋은 사람에서부터 다 나온다고요. 예. 그 대표자는 이제 셰익스피어죠. 예. 셰익스피어 보면 뭐 정말로 인간을 이렇게 다양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세계의 불멸의 대가만큼 복잡하지는 않아요, 어린왕자. 그러나 어린이용으로 쓴 것으로서는 이상 복잡할 수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어린 왕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위대함이 있어요. 예. 그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아름다움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칸트라고 하는 양반이 세 가지 비판서를 썼는데,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다음에 판단력 비판을 썼죠. 예. 이 중에 판단력 비판이 예술론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진선미라는 게 나온 거죠. 순수 이성 비판으로부터 진짜가 뭐냐. 그다음에 이제 실천 이성 비판으로부터 윤리 도덕. 이거 다루는 거고, 세 번째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과 예술을 연결시켜서 예술론이 나온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 안 됐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옛날부터 수없이 토론됐던 것들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아름다움이 진과 선에 버금가는 그 위상을 갖고 등장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걸 간파를 못했던 거죠. 예. 칸트가 그걸 처음 간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세계에는 이제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간 활동인데, 이 활동은 앞에 두 활동하고 좀 달라요. 앞에 것들은 특히 인식론이나 이런 것들은 분석과 분별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자꾸 잘라내고 가르고 이렇게. 요즘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과학이란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이언스가 어떻게 과학입니까? 이 과라는 게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과. 무슨 과 무슨 과. 그러니까 나누는 학문이다 했는데 과학은 오늘날 자연과학만 과학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과학이죠. 다 그렇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있는 과학.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은 학문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개념이나 사물을 나누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행정학과 하면 행정학 안에서 총론이 있고 다시 강론으로 나누고 강론에서 또 나누고 자꾸 나누잖아요. 나누는 학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과학을. 근데 그건 자연과학만 나눈 게 아니고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나누고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과학이라는 말은 인문학도 과학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이지. 글자 그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과학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 내 말. 그런데 예술은 나누지 않아요. 나누는 것은 문제점을 간파해야 예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대상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대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왜 나누냐면 인식하려고 나누는 건데, 그 인식도 이제 두 가지 인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 과학으로서의 인식과 예술로서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술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는 것이지만, 예. 지금 제가 하는 말 자체가 과학적 언어예요. 이 설명법 자체가 과학적 언어. 네. 언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과학적이에요. 예. 언어라는 것 자체가 분별을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예. 예. 분별 안 하면 언어도 나오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 자체가 과학이기 때문에 예. 예술이라고 하는 과학화할 수 없는 것도 과학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예술 철학이에요. 아, 그 예술 철학. 철학이라는 점에서는 나누는 건데 예. 나눌 수 없는 놈인데 갖고 와서 나눠. 네네. 신이라고 해서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 인간 세계로 데리고 와서 얘기해. 그러면 싫어. 예. 그 맞잖아요. 예. 그래서 데리고 온 이상은 그걸 인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감동은 인식이 아니지만 분석하는 장, 필드에서는 예술적 인식 이렇게 불러보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두 인식이 있는데 그러한 그 일반 인식과 그러니까 이성적, 좌뇌적 인식이죠. 분별적 인식, 예. 분석적 인식, 과학적 인식과 이 예술적 인식은 다른 거다 이거죠. 완전히 달라요. 예. 오히려 반인식이에요. 반과학이에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버리고 나누기 이전을 말해버려요. 뭐 같은 거냐면 우리가 무지개를 본다고 하자고요. 예. 분석하는 인식은 이것을 칠색 무지개 그렇게 해요. 동양 같으면 오색 무지개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칠색일까요? 칠천색도 넘지 않을까요? 예? 칠천색도 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가시광선 쪽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할 때 그런 그래요. 걸까요? 그러니까 칠색이라지만 선을 긋기 나름으로 칠천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렇지. 예. 근데 우리의 그 수준이 거기까지 따라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복잡하죠. 5개나 7개로 그리고 칠색, 오색 한다 이거죠. 예. 그럼 7천은 또 끝이냐? 700만도 끝이 아니고 7억 곱하기 7억도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예.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 그런데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편의상 나누는 거죠. 이제. 예. 바로 그 나누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술적이거나 예. 직관적인 거예요. 이른바 예. 직관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무지개를 봤을 때 예. 어떤 사람은 좌뇌를 발동시켜서 칠색 무지개가 떴구나 이렇게 하겠죠. 예. 어떤 사람은 칠색인지 오색인지 천색인지는 그만두고 아 하고 감동하겠죠. 예. 분별이 없어요 거기는. 예. 감동만 있어요. 감성만 작동하고 직관만 작동합니다. 예. 이것을 터치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예. 이 부분을 저기 어린 왕자 대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왕자의 그것이 많이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 어린 왕자를 읽고 예.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뭐 길들임이 어쩌다는 둥 뭐 눈으로 안 보이는 건 뭐 보이는 것은 뭐 그렇고 안 보이는 게 진짜라는 둥 이런 개념화된 이것이 분별화된 과학화된 예. 좌뇌로서 포착하는 지적 인식 예. 칸트로 치면은 첫 번째 순수 위성 비판적 인식 예. 그 인식을 얻어요. 예.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식 말고 또는 그 인식을 포함해서 이 작품이 나에게 아로 들어오는 거야. 감동으로. 예. 그 신비함으로. 예. 뭔가 아름아름하고 무지개 같고 신비하고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고 아지랑이가 그렇듯이 예.
그날도 사막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막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데, 이제, 중간에 사막지대가 있잖아요. 뭐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횡단을 하는 거예요.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잔다 이거죠. 그때 바라보는 밤하늘. 별. 우리가 뭐 강원도 산속에서 보는 밤하늘도 아니에요. 그러죠. 그 별이 그야말로 손 내밀면 닿을 때까지 주먹같이 그냥 있고. 근데 그게 또 사막이면요. 사막은 모래들이 이렇게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빛난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린 왕자에도 나오잖아요. 예. 사막이 은은한 빛을 뿜고 있었다고. 네. 당연하죠. 예. 그 신비함이라는 건 전율밖에 없죠. 예. 근데 어린 왕자 작가는 실제로 사막에 떨어졌었고, 떨어져. 수없이 그 사막 위를 비행기 타고 갔다고요. 예, 그렇죠. 가도 높이 간 게 아닙니다. 아. 조그만 비행기예요. 예. 장난감 같아요, 요즘으로 보면. 아하. 길이가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야. 예. 그냥 거의 바닥에 닿아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무에 걸려요. 아하. 높이 200~300m로 가는 거예요. 아. 위에는 별이 떠 있고, 밑에는 사막이고, 예. 나는 혼자고, 예. 그때 그가 느꼈을 외로움이랄까, 신비함이랄까, 아득함이랄까, 상상해 보세요. 예. 그것이 이 작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에 빠져듭니다. 예. 그걸 느끼지 못하면, 예. 마음으로 보아야 보인다. 그것을 막 100번 적고 있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예. 예술은 그런 메시지 전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요. 예.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일곱색 무지개가 핵심이 아니라니까. 예. 아가 문제라니까, 아가. 뭐. 그래서 전혀 다른 인간의 그 마음 세계예요. 이 세계는 네. 인식과 과학의 세계가 아닌 세계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서양에서는 이 예술적인 것을 시적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시라는 말은 문학의 한 장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은 옛날로 올라가면 시라는 말은 예술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시적이야. 그래도 돼요. 무슨 서양 영화를 보니까 아주 멋진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야. 이 이쁜 여자하고 이제 남자가 만났는데, 남자가 여자의 그 향수를 맡으면서 시적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이거 고수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시학이라고 할 때 그 시는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예. 거기에서 연극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킨가를 철학적으로 토론하고 있거든요. 예. 그 감동을 토론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감동을 통해서 연극을 보면서 네. 내면에 있는 것이 정화된다 이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의 시라는 말은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예. 과학적, 논리적, 좌뇌적 파악 말고 시적인 파악, 네. 시적인 인식,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제대로 된 인식이에요. 예. 무지개를 나누고만 보는 그거 말고 나누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아 하고 감동할 줄도 알면서 네. 무지개를 봐야 무지개를 본 거예요. 그게 제대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겠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근현대로 오면서 인류가 지식의 양을 폭증시켰고,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지식의 양은 저희가 배울 때의 4배 내지 5배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오면 사회에 나왔지만 지금은 대학 나와도 더 배워야 된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좌뇌적, 과학적, 분석적, 네. 분별적 7가지로 나누는 것을 700가지로 나누는 것인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 쪽은 약화가 돼요.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잘 감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감성과 감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식화되어 가고 있는 모든 나라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식화가 덜 된 민족이나 국가에 가면 훨씬 더 인간미가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이 티벳에 빠져가지고 티벳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티벳 사람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우리도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 어머니 지나가는 거지 항상 불러서 밥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문 열어놓고 살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 당국자나 또는 사회 지도자들이 경각을 해야 되는데 네. 교육 지도자들이야 행정가들이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회 지도자들 특히 예술 종사자들이 손 놓고 있는 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수능 시험에서 뭐 국악을 뺀다 이런 게 나왔다가 막 반대하니까 얼핏 잡아들이고 실제 현장에서도 미술 음악 교육은 거의 뭐 요식 행사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너무나 몰라요. 예. 시험 성적, 수능 성적에 반영 안 되는 건 다 무시되죠.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석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예술적 시험이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평가가 어렵고 객관화가 안 돼.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린 왕자가 지적하는 그대로예요. 눈에 보이고 분석할 수 있고 수량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는 평가만을 남겨놓고 눈에 안 보이고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들은 못 보는 감동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등한시하니 마음들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예. 어디서 질문이 시작되고 어디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이제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주는 그 뛰어난 점에 대해서 이제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이 집단 무의식의 원형과 같은 원형적 상징을 많이 건드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의 언어, 인식적인 기능을 뛰어넘어서 또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시공간성을 뛰어넘은 그 대단한 작품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이하 저희의 대화는 어린 왕자라는 문학 텍스트로부터 구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4대 성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이 구도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의 또 다른 유튜브 사이트 김정빈의 새 불교 밝은 불교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인생 길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어린 왕자에 관한 여기에 올라 있는 내용과 같고 중후반부터 구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